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타임이요. 저희 소득에 분류한 이제 소득별 소득금액에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제2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2절로 나와 있죠. 지금 소득세법 보고 있고요. 소득세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뭐예요? 소득의 분류를 정확하게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별 뭐를, 그치?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소득세법에서 이제 소득을 분류하는 건 역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종류라고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가 돼요? 총수익 금액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그치? 종합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좀 잘하고 가셔야 돼. 그치?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이자소득이 있다. 두 번째 뭐 있다? 배당소득이 있다.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다. 네 번째 근로소득이 있다. 또 다섯 번째 연금소득이 있다. 또 기타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소득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과세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종합과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그죠? 누적효과하고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예요? 분류과세를 하겠죠. 혹시 그때 이제 이자소득에 대해서 혹시 정리를 한다면 항상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것들을 이제 따지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인정되고 그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는 필요경비적 공제가 인정되는 것이고 연금소득도 필요경비적 공제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기타 소득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에서 어디를 이렇게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돼요?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될 것이야. 또 이게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소득금액을 전부 다 말하게 됩니까? 이렇게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가 나오게 돼요?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타 소득이 거의 이제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세법학이다 보니까 위법소득, 횡령에 따른 소득, 또 횡령에 따른 소득의 담세력이 발생을 했는데, 몰수 추징된 경우에 국세기본법하고 연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타 소득 쪽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자소득은 뭐가 돼? 화폐 시간가치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배당소득은 뭐다? 지분 또는 주식 등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말한다. 사업소득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계속반복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죠? 근로소득은 뭐다? 역시 종속적 지위에서 종속적 지위에서 뭐다? 노무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연금소득에 대한 내용이 입법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쪼개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연금소득도 기타 소득에 초점을 두고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죠. 다만 이때 이제 세법학적 관점에서는 얘네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세 공평주의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던져서 물어볼 수도 있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94페이지로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 2절에 문제 1번으로 가서 한번 정비를 해볼게요. 답안지를 이제는 조금은 꾸리는 방법을 알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갑시다. 문제 1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좀 요약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꼭 이렇게 자료 요약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 1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사례 1로 가서 이게 뭘 물어보는지 한번 갑시다. 정신가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2019년 사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의 대표이사 A로부터 을법인의 사업에 인허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보자마자 이제 정치인 누가 존재했나요? 그죠? 갑이죠? 자, 한마디로 뭐예요? 정경유착의 사례를 낸 겁니다.
사업에 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뭘 했어요? 청탁을 해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게 해주면서 그 대가로 5억 원의 뇌물을 수령하게 됐답니다. 5억에 뭘 했어요? 뇌물을 뭐 하게 됐어요? 수령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자마자 이거는 뭐가 되구나. 그치? 기타 소득으로 일단은 과세가 돼야 되구나. 이 자료들을 여러분이 안고 가야 돼. 그치? 왜? 뇌물은 소득세법에서 뭐다? 일시 우발적 소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일시 우발적 소득으로. 그죠? 자, 불법 소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뇌물, 또 알선수재, 뇌물, 또 알선수재, 또 배임수재에 따른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선수재 또 배임수재에 따른 뭐가 등에 따른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 되겠구나. 그러면 기타 소득이 된다면 소득세법은 담세력 있는 것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그러한 사실을 발견해서 갑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자, 갑은 사례에 5억 원과는 무관한 2019년 귀소 근로소득 금액이 2억 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구 갑이라는 친구는 이 뇌물도 존재를 하고요. 그죠? 또 근로소득도 얼마가 존재를 하게 됩니까? 2억이 존재를 하게 된답니다. 그럼 당연히 관할 세무장은 누구? 정치인 갑에 대해서요. 그죠? 자, 이 두 개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내본 겁니다. 그리고 사례 2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사례 2로 가서 자료를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자, 갑법인의 대표이사 A는 2019년 5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통장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자, 뭐예요? 그죠? 10억 원을 인출해서 자신의 고가주택 구매를 위해서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죠? 갑법인이 존재를 했고요. 그죠? 갑법인에 누가 존재했어요? 대표이사가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대표이사는 A예요. 그런데 이 갑법인의 통장에서 혹시 10억을 뭐해서 인출해서 혹시 자, 뭘 해버렸다는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횡령에 따른 소득이 될 겁니다. 혹시 횡령에 따른 소득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갑법인의 또 다른 대표이사 B는 A를 곧바로 횡령죄로 형사고발함과 혹시 동시에 갑법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갑법인은 2019년 12월 20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서 혹시 대표이사 A가 인출한 금액 10억 원을 갑법인이 반환받게 되었답니다. 또 벌금에 대한 부가처분을 받게 됐어요. 자, 횡령 사실이 발견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뭐 했어요? 그죠? 당연히 형사 고소를 함과 더불어서 이 횡령 금액을 뭐랬어요? 그죠? 횡령 금액을 그죠? 2019년도에 역시 반환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당연히 이거는 혹시 과연 2019년 귀소 혹시 상해 처분이 돼야 될 부분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례 3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내용이 있다면 혹시 자,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갑은 상당한 자산가서 최근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세무사 을에게 상담을 요청한 결과 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가 당장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한번 제가 문제를 출제해 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출제한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물음 1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물음 1 가서 정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죠. 사례 1에서 갑에 대해서 관할 세무장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자, 뭐예요? 소득세법상 자, 과세가 가능한 근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사례 1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죠? 갑이 받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분류는 어떻게 해서 그죠? 소득의 분류는 뭘로 해서 관할 세무장이 과세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라고 하면서 10점짜리 문제를 냈네요. 자, 보세요. 소득세법의 이제 과세의 근거는 뭐가 될까요? 소득세법에 뭐예요? 그죠?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는 법령에, 그죠? 규정은 뭐가 존재합니까? 그치? 이미 기타 소득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기타 소득의 간단한 의의를 좀 정리를 하세요. 그죠? 자, 뭐가 됩니까? 6가지 소득 중에 5가지, 그죠? 종합소득 중 5가지 외에, 그죠? 소득으로, 그죠? 소득으로서, 그치? 자, 일시, 그치? 우발적으로, 그죠?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치? 5가지 외의 소득으로, 그죠?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그죠? 자, 소득세법에서 뭐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종류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뇌물, 또 알선수재, 또 뭐 있어요? 그죠? 배임수재 등에 따른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수재 등에 따른 뭐가 있어요?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 근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 법령의 규정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분류는 혹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치? 갑이익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갑이 정치인갑입니다. 정치인갑이익시 자, 정치인갑이익시 누구로부터?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뇌물로 얻은 소득은 뭐가 된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물음 1에 대한 답이 됐을 거예요. 이것들을 좀 포장을 예쁘게 해서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채점하는 출제위원들은 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자, 물음 2로 가서 여러분이 정리할 게 있다면, 그죠? 자, 물음 2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사례 2에서 대표이사 2가 이사회 기록 시 인출해서 사용한 금액 15억 원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로, 그죠? 자, 혹시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하고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세요. 혹시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과세 여부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다시 글을 이렇게 1, 2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긍정설의 견해가 있을 것이고 또 부정설의 견해가 있을 거예요. 긍정설의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견해가 뭐가 됩니까? 그치? 자, 뭐에 따른 횡령에 따른 소득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횡령 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자, 횡령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긍정설은 뭐가 된다? 오케이? 자,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렇죠? 소득에 따른 담세력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두 번째 국세기본법에 뭐에 의해서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를 한다. 혹시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과세 공평을 과세 공평주의를 뭐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된다. 이러한 논거를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설의 근거로 가야 될 건 뭐예요? 그죠? 횡령에 따른 금액이 뭐였어요? 그죠? 횡령이 일어난 경우에도 자, 법인은 혹시 법인은 뭘 하게 됩니까? 그치?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또는 손해배상 청권 행사를 통해서 혹시 손해배상 그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청구권 뭐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채권을 보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한번 보세요. 그죠? 자, 횡령된 금액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면 몰수 혹시 추징 등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반환 등이 이루어졌다면 뭐가 없어지게 되는가? 그치? 담세력은 당연히 그죠?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논거로 들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 가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갈게요.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횡령에 따른 횡령에 따른 뭐예요? 그죠? 소득이 뭘 했다는 겁니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가? 그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그죠?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는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횡령에 따른 금액의 소득이 발생했으나 뭐가 이루어졌어요? 몰수, 추징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담세력은 상실됐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죠. 조금 더 간다면,
그런데 뭐였어요? 그죠? 과세가 몰수 추징된 후에도 그죠?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당연히 국세기본법에 그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그지? 후발적 사유로 인한 뭐를, 그지? 경정청구, 그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그죠? 당연히 이제 경정청구를 통해서 그지? 환급받고자 했으나 환급받지 못했어요. 그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이죠. 국세 불복 절차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의치 않았다면 뭐다? 행정소송법상, 그지? 행정소송법상 뭐를 통해서 항고소송이 되겠죠. 그때는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지?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보험 판례 견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꾸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연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 한번 가서 따져볼까요?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그죠? 자,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법학에서 여러분이 세무사가 돼서 그치 학계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과연 이루어져야 되는가? 혹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혹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미실현 이익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장기 투자증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투자증권이 존재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계속 이익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익이 뭐 1억 발생했고, 그죠? 2억 발생했고, 그죠? 또 뭐 1.5억 발생했고, 그죠? 0.5억 발생했고, 그죠? 자, 이때 뭐 했고, 그죠? 그치, 등등등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치 단기 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증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익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투자 대상을 가지고 그죠? 그 투자가 장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그치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야 되나요? 그죠? 실현된 이익과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불형평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하나 뭘 할 수 있어요? 미실현 이익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일반 투자자들은 뭐 할 수 있어? 혹시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자, 그거를 뭐 과세관청이 혹시 뭐 하고 있는가? 방치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다? 혹시 과세 불형평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글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좀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무작정 과세를 안 할 게 아니라, 오케이? 자, 일부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에서는 뭐 과세를 하면 좋겠다. 이러한 논지로 여러분이 글을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답을 좀 달아서 여러분들이 논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잘게 뭐가 개정됐다, 개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거 가지고 세법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학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법리입니다. 개정된 중에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개정사항 중에서 조세 특례 제한법의 내용 외에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실질적으로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거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요. 어떤 걸 넣고 빼고 또 혹시 학자들의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걸 넣고 빼고 그런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98페이지인가요? 96페이지인가요? 혹시 저희 이제 90
몇 페이지죠? 그죠? 4페이지죠?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 문제가 이제 응용이 돼서 출제가 좀 이루어진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좀 논점을 잡고 답안지 길게 쓰는 거 아니에요.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가서 이제는 소득의 분류와 역시 소득별 소득금액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문제 2번은 2014년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역시 뭐에 대해서 출제가 됐냐면 연금소득에 대한 그죠?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강사를 책 써놓은 거 보면 볼만합니다. 그지? 조문 뺏겨서 그냥 정리하는 것 뿐이야. 어떠한 조문 뺏겨서 정리도 못 해놔서 그냥 조문 열거한 거야. 자,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문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 2번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에 대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정확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뭐를 하나 정리를 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사례로 가서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요약을 좀 해봅시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료를 얼만큼 잘 요약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시죠. 국가는 연금제도의 확대를 촉진해서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이체된 후 인출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별도의 과세 체계를 뭐하고 있어요?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이 뭐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연금 계좌로 뭐가 되는 경우에 역시 계좌로, 그죠? 자, 이체가 되는 경우에는 역시, 뭐로, 그죠? 한마디로 뭐 한다는가?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그죠? 과세를 하지 않고, 뭘 시켜주고 있다는가요? 이연을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연 퇴직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질 않고요. 그치? 과세 이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보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자, 물음 1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굉장히 수월한 문제입니다. 자, 물음 2를 간다면, 혹시 답안지도 꼭 저처럼 쓰세요. 그죠? 첫 번째 이제 논지를 물어봤네요. 퇴직소득 또는 이연 퇴직소득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퇴직소득이 종합소득과 구분돼서 봤을 때는 이유를 역시 첫 번째 뭡니까? 퇴직소득은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분류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이유는 딱 하나 아니에요. 그죠? 자, 뭐 때문입니까? 오케이? 자, 퇴직소득은 역시,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또 뭐가 생겨납니까? 역시, 결집 효과가 생겨납니다. 역시, 이거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셔야 되겠죠. 그럼 누적 효과, 결집 효과는 뭐예요? 그죠? 자, 매년 근속 당시에 적립되었던 금액이 일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립은 역시 매년 이루어지지만, 역시 수령은 언제 역시 일시에 이제 수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게 되면, 그죠? 자, 일시 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소득세 세 부담이 역시 당연히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그죠? 자, 그로 인해서 역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는 역시 뭐 한다는가? 과세 공평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뭐 하자는가? 누적 효과, 결집 효과를 완화해서 과세 공평을 뭐 하자는 거예요? 실현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그리고 뭐 하자는가? 퇴직소득에 대한 현실적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주자. 이게 이제 그죠? 그 가장 기본적 취지가 됩니다. 그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한 뭐를 완화시켜서, 그죠? 세부담을 완화시켜서 뭐하자? 과세 공평주의를 실현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역시 분류과세가 되는 이유가 되질 않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문제가 이제 나왔네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왔나? 소득세법상 이연 퇴직
소득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연퇴직 소득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뭐가 됩니까? 역시 퇴직 소득인데 퇴직 소득죠. 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임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그죠? 자, 그죠? 퇴직금으로 그죠? 퇴직금으로 뭐하지 않고 그죠? 일시 수령하지 않고 그죠? 수령하지 않고 뭐한가요? 그죠? 연금 계좌에 그죠? 연금 계좌에 그죠? 이체나 역시 불입 등이 된 금액으로서 불입된 금액으로서 그지? 불입된 금액으로서 뭐 추후에 역시 자, 뭐 할 수 있다? 추후에 역시 뭐 연금 수령하거나 연금 외 수령할 수 있는 역시 선택지를 가지는 걸 역시 연금 외 수령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는 소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역시 이연퇴직 소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이제 이연퇴직 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역시 인정되기 위한 뭐가 있어요? 그죠? 요건이 존재를 하겠죠? 자, 한번 정리합시다. 역시 자, 퇴직금을 뭐 한 거예요? 첫 번째 역시 퇴직금을 퇴직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퇴직소득을 뭐 한가? 연금 계좌에 이체를 한 거가 됩니다. 역시 계좌에 이체를 한 꼴이 됩니다. 또 그죠? 퇴직소득을 역시 연금 계좌로 뭐 한 경우 수령한 경우가 되겠죠. 오케이? 또 그죠? 퇴직소득을 뭐 그죠? 수령 후 얼마 내에 역시 너무도 간단한 것이야. 오케이? 60일 이내에 역시 자, 뭐 한 것이야? 연금 계좌에 뭐 한 거다. 그죠? 계좌에 불입한 소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역시 이연퇴직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첫 번째 15점이라는 것에 대한 답안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답안지는 이거를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장 반 나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꼭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써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퇴직소득으로 연계자에 이체가 됐다든가 혹시 연금계좌로 수령을 해서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라든가 혹시 자, 퇴직금 수령 후에 혹시 60일 내에 연금계좌에 불입 또는 입금한 경우 다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글을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음 2번 갔더니 혹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책에 대해서 물어보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물음 2로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연퇴직 소득은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구분 기준을 설명하라.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 그죠? 연금 수령과 또 그죠? 연금 외 수령에 역시 수령에 뭐가 됩니까? 구분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글을 써나가면 되겠죠. 자, 뭐하나 다음에 역시 요건을 자마한 경우에는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 연금 수령으로 보는 것이고, 그죠? 연금 수령으로 보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를 보겠다? 혹시 아는 경우에는 혹시 자, 뭐를 보겠다? 연금 외 수령으로 보겠다. 혹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의 요건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가서 글을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뭐가 됩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인출 연령 요건이 혹시 존재를 하게 될까요?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해야 되고 55세 이후에 혹시 자, 뭘 해야 됩니까? 혹시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또 다음에 역시 연금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뭐 있나요? 그죠? 자, 혹시 기본적으로 인출 혹시 연령 요건이 존재하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인출 기간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연령 요건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죠? 연령 요건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한도 요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출 기간 또 연령 또 한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뭐 간다? 연금 수령이 된다. 이렇게 글을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간다? 연금 외 수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던 게 뭐가 있어? 오케이? 그 구분에 따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럼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에 대한 과세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뭐 나왔나? 연금 계좌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이 연금 계좌가 있다는 건 얘는 뭐가 돼?
사적연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연금계좌는 뭐가 돼? 사적연금이 되는 것이야. 그럼 자 여기서 2번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뭐가 돼?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치? 그러면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자 멋지게 한번 정리합시다.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불입단계, 두 번째 뭐 있다? 운용단계, 세 번째 뭐 있다? 수령단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당연히 불입단계에서 자기 불입분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기만 불입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치? 불입단계에서 뭐가 됩니까?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소득세법상 뭐가 됩니까? 세액공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자, 운용을 했다면 운용수익이 생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요즘 말이 많죠. 그죠? 운용수익이 너무 낮다. 그치? 자, 이거를 뭐 한다면, 그죠? 자, 연금 수령한다면 뭘로, 그죠? 당연히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연금 외에 수령한다면, 그죠? 연금 외에 수령한다면 뭘로, 그죠?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역시 물음이에 대한 내용도 답을 쓰는데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물어본 게 뭐 있어요? 물음 2에서는 뭐를 물어봤으니까? 사적연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사적연금의 과세 체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됐으니까 세 번째 어디를 가면 되겠구나. 공적연금에 대해서 저 과세 체계를 가져가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다? 불입단계 과세 방식이 아니라 뭐다? 수령단계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죠? 글꼴을 잡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 불입단계 역시 두 번째 뭐 운용단계, 세 번째 뭐 그죠? 수령단계 이 세 개의 단계로 가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 이때도 뭐 자기 불입분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기 불입분은 뭐가 돼요? 그죠? 당연히 세액공제가 아니라 뭐 한다? 역시 연금계좌에 공적연금에 대한 그죠?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세액공제, 여기는 뭐 소득공제, 그리고 자기 불입분하고 뭐가 있어요, 그죠? 사용자 불입분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사용자 불입분은 당연히 필요금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거기에 붙여서 뭘 하게 됩니까? 당연히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수익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거를 뭐 한다? 그치? 자 연금 수령할 수도 있고, 그죠? 연금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 외 수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치?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연금 수령하면 당연히 뭘로 과세가 되는 거야?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연금 외에 수령한다면 뭘로? 퇴직소득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치?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해야 될 전부지. 근데 뭐 인출 순서를 보고 쓸데없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산이나 하고 자빠졌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2014년도에 이 문제를 출제했다는 건 다시 언제든지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을 퇴직소득하고 붙여서 10점짜리 문제 정도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답안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반드시 이렇게 정비하셔야 돼. 그래서 그치? 제가 이제 출제 이후에서도 그죠? 자 연금소득에서 그치?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공적연금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혹시 자 미리 일정액을 불입하고 향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그지 금액을 말합니다. 그때 공적연금 관련법에는 뭐 있다? 국민연금법, 그치? 공무원연금법도, 그죠? 군인연금법도, 교직원연금법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고 뭐예요? 역시 일반 금융기관에 즉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은행도 이제 당연히 가능하죠. 왜? 반카슈랑스가 되니까 연금 계좌를 터서 혹시 이 연금 계좌에 혹시 일정액을 불입하고, 그죠? 자 운용한 다음에 향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연금 수령 또는 연금의 수령에 대한 선택지를 가져서 혹시 자 수령하는 소득마다 혹시 역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다 사적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 소득에서 봐야 될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공적연금, 두 번째는 뭐 사적연금, 오케이? 그리고 사적연금의 체계에 들어오게 되는 뭐 이 이연퇴직소득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학시. 그리고 이제 문제 103페이지에 3번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실제로 이제 문제로 쓸만한 건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지는 않고요. 개괄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혹시 자, 문제 3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아까 봤던 뇌물 또 횡령, 즉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2번입니다. 2번. 2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정리해드리는데 1번은 역시 여러분들한테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역시 우리가 이제 정치자금을 뭐 하게 됩니까? 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이 정치자금을 지원을 하게 될 때 법인은 정치자금을 줄 수 없어요. 혹시 전부 다 비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그래서 송금불상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역시 정경유착이 너무 많이 뿌리를 잡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법에 따르면 역시 법인은 절대 정치자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개인의 자격에서만 정치자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서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물음 2에 초점을 두고 좀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치자금에 대해서 출제를 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뭐를 위한 내용이냐면 물음 2를 위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음 2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로 인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법으로 얻은 정치자금을 몰수 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논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죠?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 정치자금을 뭐 했어요? 그죠? 자, 이때도 이제 물음 2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불법 정치자금을 정치인이 수령을 했다면 뭐가 생겼어요? 오케이? 자, 당연히 소득이 생겼다는 겁니다. 소득이 생겼다는 말은 뭐가 생겼어요? 담세력이 당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죠? 수령 단계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는가? 그치? 멋지게 정리한다면 납세 의무는 그죠? 성립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뭐가 돼요?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인해서 역시 당연히 담세력이 생긴 것으로 과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령 단계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령 단계 부분하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몰수 추징 단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따질 겁니다. 몰수 역시 추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 뭐가 됐어요? 그죠? 당연히 담세력은 뭐가 된 거야? 그죠? 상실이 된 겁니다. 그치? 그러면 대원칙은 뭐예요? 그죠? 과세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게 수령을 언제 했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령을 언제 했고, 그죠? 2017년에 했고, 자, 2017에 했고, 그죠? 자, 몰수 추징이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겠죠. 왜?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 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이 몰수 추징이 2019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 2017년에 이미 과세가 돼버렸나요? 당연히 그랬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미 과세가 된 경우에 대한 부분을 꼭 과세 된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구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가셔야 한다는 거. 오케이? 당연히 담세력은 상실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한다? 국세기본법에 과다 납부가 된 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절차를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글로 써가는 거예요. 자, 나중에 뭐가 생겼습니까?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겁니다.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될까요? 이 후발적 사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2개월 이내 결정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뭐를 받지 못했어요?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될까?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받지 못했어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불복 절차를 통해서 이를 시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근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통해서도 뭐 하지 못했어요. 그죠?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뭐 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도 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뭘 하지 못했다는가?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때는 당연히 뭐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행정소송을 뭐 할지 제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잡아가셔야 돼.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주된 여러분들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스키마는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꼭 이 문제는 물음 2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충분히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4번까지 풀면, 그지? 소득의 구분과 그죠? 소득의 분류와 소득 금액에 대한 계산 내용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 4번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뭐예요? 그죠? 불법 정치자금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다 여기에 연결된 겁니다. 뇌물이라든가 또 알선수재라든가 수재 등으로 그죠? 얻은 소득이 있다든가 또 여기에 이제 똑같은 말이 뭐예요? 횡령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전부 다 뭐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처리를 여러분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꼭 이렇게 가셔야 돼. 꼭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답안 자체가 지저분해지고 무슨 소설 쓰고 있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제 말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 4번을 가서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풀면서 소득의 분류와 소득별 소득금액에 대해 정리를 할게요. 세무사 세법학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글을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쟁점사항을 잘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것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도 모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저희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죠. 제가 했던 모의고사반에 왔던 친구가 세법학2에서 8점을 맞았고 또 작년에도 저 20천 낙하면서 생동차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거는 저를 잘 따라오시면 세법학은 또 세법 개론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4번 가서 2015년도에 기출이 됐고요. 다시 기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4번 한번 가시죠. 문제 4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시죠. 소득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뭐 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료 요약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에 대한 문제예요. 사례 한번 가봅시다. A 법인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갑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년 6월 23일 거주자 을에게 A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대금 20억 원, 대금 지급 기일은 2016년 9월 23일로 약정해서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누가 존재합니까? 법인이 존재합니다. 그 법인의 이름이 뭐가 돼요? A 법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표자가 존재하겠죠? 그죠? 대표이사, 누가 존재합니까? 갑이라는 자가 이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주자 을이라는 자가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거주자 을이라는 자에게 뭐 했을까요? 자, 이 A 법인의 뭐에 대한 이는 뭐 비일비재하죠. 왜냐면 저도 법인을 해서 뭐 학원 한번 운영을 잠깐 해봤지만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A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경영권 등을 대금 20억 원에 양도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를 주식 등을 뭐라 하게 됩니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 대금은 얼마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식 등을 양도했다. 여기에는 뭐 또 경영권도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죠? 안 쓰셔도 됩니다. 경영권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비하시면 되겠죠. 양도대금은 얼마로? 20억 원으로, 그죠? 넘겼다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서, 그죠? 대금 지급 기일은 2016년 9월 23일로 약정을 했답니다. 그지? 대금 지급 기일이 나와 있네요. 그죠? 대금 지급 기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 기일은 언제로 잡았다는가? 2016년, 그죠? 2016점, 그치? 언제? 9월 23일자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준 건 뭐 때문이에요? 오케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식 약정주의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의 뭐에 대한, 그치? 수입 시기에 대한 힌트를 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치?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그치? 또한 같은 날 2015년 6월 23일 A법인이 운영과 관련해서 동업관계에 있던 거주자 병으로부터 동업정산 명목으로 2016년 9월 23일까지 뭐예요?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갑은 그치? 지급기일인 2015년이 아니라 16년입니다. 그치? 16년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쵸? 15년을 16년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년 그치? 9월 23일까지 병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혹시 자 뭐에 따른 것이야?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치? 병에게 동업정산 명목으로 자 한 명이 더 있었네요. 그죠? 병이라는 자가 뭐랬다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 갑과 동업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뭐가 됐다? 동업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고 2015년을 16년으로 좀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16년 9월 23일까지 뭐 하기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언제? 그치? 10억 원의 대금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치? 뭐 명목으로? 동업정산 명목으로. 그죠? 동업정산 명목으로, 그죠? 정산으로 얼마를 10억을 지급하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이제 결론은 뭐가 됩니까? 을로부터 이렇게 20억 원을 받아서 오케이? 동업정산의 명목으로 그죠? 병에게 10억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그죠? 2016년입니다. 15년을 16년으로 바꿔주세요. 16년 9월 23일까지 병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연 20%의 뭐를 그치? 자, 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거야? 그치? 연 20%의 그죠? 자, 뭐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이 지연이자는 뭐가 될까요? 법정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지연 손해금이 되겠죠. 한마디로. 그죠?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그치?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뭘로 보나요?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잡아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치? 만약 2017년 9월 23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 1년 후죠. 병에게 을에 대한 양도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자, 보세요. 얼마? 언제까지? 2017년, 그죠? 9.23까지 뭐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를? 20억 원의, 그죠? 20억 원의 양도대금 채권, 그죠? 채권 20억짜리를 양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20억을 뭐 하기로 했다? 그치?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갑은 2016년 9월 23일까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병에게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을 했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둘의 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될 리가 없어. 그치? 자, 이후 2017년 9월 23일까지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갑은 2018년 10월 15일에 을에게 뭐 했다는가? 그치? 양도대금 채권, 그치? 을에 대한 양도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을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했답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병은 얼마를, 그치? 20억 원을 지급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죠?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누가, 그치? 이 병이라는 자는, 그치? 어떠한 이득을 얻었습니까? 그치? 자, 본래 동업 약정을 추구하는 금액 얼마를, 그치? 이 20억 원 얻은 것이야. 그러면, 그치? 병이 얻은, 그죠? 병이, 추가로 얻은, 그죠?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뭐에 대해서, 그치? 동업약정의 정상금액을, 그치? 동업약정을 통해서 약정에, 그치? 정상금액, 그치?
그죠?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정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뭐를 얻었고, 그죠? 10억을 얻었고, 그죠? 또 하나 뭐 있다는가? 지연손해금, 그지? 자, 얼마를, 그지? 당연히 뭐가 있어요? 지연이자가 되겠죠. 지연이자, 그지? 연 20%짜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지? 자, 이걸 이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 병이 얻은, 추가적으로 얻은 이익이 과연 과세가 돼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료 요약했던 이게 전부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케이스로 본다면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대표이사 A법인의 대표이사 갑이라는 친구가 존재했고, 갑이라는 친구는 원래는 병이라는 자와 동업약정이 있었고, 그죠?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가 됐으니까 이 갑이라는 친구가 경영권하고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업자와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10억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을 어긴 겁니다. 오케이?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약정을 얻어서 이 병이라는 자가 추가로 얻은 이익이 얼마가 됐다? 동업약정에 의한 정상금액을 초과해서 10억 원을 초과로 얻었고 또 이 지연손해금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쟁점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음 1 가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수월한 문제입니다. 자, 물음 1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그죠? 계약의 자, 위약이나 또는 뭐로 인해서 해약으로 그죠? 해약으로 받은 것이 자 뭐가 있나요? 해약으로 받은 금액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뭐 위약금이나 위약금이나 뭐가 있어요. 그죠? 배상금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또 뭐가 존재하나요?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따진 겁니다. 오케이? 배상금 등이 뭐로? 기타 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죠? 자,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재산권에 관한 그죠? 관한 뭐가 돼야 돼? 계약일 것.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글을 여러분이 써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어야 되니까, 그치? 자, 뭐가 돼? 그치? 물리적, 그치? 자, 뭐로 인해서, 신체적, 그죠? 뭐로 인해서, 손해로 인해서 받는, 뭐는, 손해배상금 등은, 당연히 뭐가 되잖아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한다. 두 번째 요건이 어떻게 될까? 그죠? 계약에, 자, 뭐로 인해서 위약이나 또는, 해약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자, 누구? 그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뭐하는 수령하는 자, 위약금이나 또 뭐가 돼야 돼요? 배상금 등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됩니다. 출제위원들은 이제 채점을 할 때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요건이 자, 뭐가 됩니까? 계약 자체에 뭐를 금액을 초과해서 그죠? 자, 뭐해서 초과해서 보상받는 배상받는 금액이 한다. 이 네 개가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배상 금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 자체에 대한 내용을 초과해서 또는 금액이나 내용을 초과해서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된다는 것이야. 두 번째 당연히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뭐가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지연손해금이 과연 뭐가 될 것인가, 기타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또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기타 소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당연히 이 사례에서 본다면 사례에서 병이 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역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 사례에서 사례의 지연손해금은 뭐가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례에는 그죠? 지연손해금은 손해금은 역시 자, 뭐를 계약의 그죠? 내용의 역시 자, 일부를 역시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뭐가 된다. 역시 계약 자체의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이 아니니까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답을 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위 사례에서 병에게 역시 을에 대한 양도대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병에게 기속되는 소득의 종류죠. 자, 역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병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종류, 계약 자체의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이 되는가? 역시 원래 계약이 뭐가 됩니까? 10억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물음 3에서 봐야 될 내용은 답을 3개의 내용으로 끌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된다? 소득의 종류는 역시 설명을 좀 하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두 번째는 뭐다? 역시 자, 그 과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역시 기타 소득금액으로 300만 원 초과하니까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되겠죠. 또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은 역시 배상금이나 위약금은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죠? 종합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죠?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수입 시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뭐가 되지만 약정일이 되겠지만, 즉 권리무 확정기에 따라서 약정일이 되겠지만 역시 실제로는 뭐가 됐어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게 아니라 이 지연손해금은 정산해서 받은 금액이 되니까 실제 수령한 날이 된다. 그래서 실제 수령일이 된다. 이래서 이제 논거를 잡아서 여러분이 글을 써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4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죠?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계약 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했을 것, 역시 상대방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역시 배상금일 것. 그런데 계약 자체에 역시 내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역시 배상을 받았을 것. 이렇게 이제 정리하셔야 돼. 그럼 원 계약 자체는 얼마를 했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약정을 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 양도를 해서 이 초과 금액을 얼마를 받았어? 10억을 받았다는 것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뭐가 돼요?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좀 꾸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해서 소득의 분류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는 잠시 쉬었다가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로 가서 정리를 좀 할까 해요. 소득금액 계산의 이제 특례로 보게 되면 어려운 내용 자체가 없고, 근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소득세법은 거의 끝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제도하고 양속세 이 정도가 출제될 파트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소득의 분류, 오케이? 또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법인세법과의 연결 부분, 또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내용, 또 이제 추가한다면 뭐가 있어요? 그죠? 원천징수제도, 또 양도속세 이 정도가 출제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